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남 젊은 부자의 똑똑한 보험가입 사례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상속 관련된 내용이고요. 최근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보험이 뭐냐? 두 번째, 상속 설계 준비할 때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씀드릴 거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어떻게 설계하는 게 100점짜리냐.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도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커버가 될 거다. 같이 볼게요. 우선 저한테 요즘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바로는 전화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대부분은 이제 내가 가입한 증권, 보험 이게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문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고객님은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셨어요. 뭐냐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종신보험 가입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상속세를 준비하는 연령치고는 조금 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걸 고민하십니까? 물려주는 걸 고민하십니까? 그러니까 후자다. 물려주는 거를 고민을 하신대요. 그래서 배우자하고도 충분히 합의가 되신 거냐 이랬더니 물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증권을 보내주셔라. 그리고 나서 제 의견을 드리겠다 해서 증권을 받았는데 증권이 단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9년도에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손해보험에 실손이랑 일배책이랑 뭐 진단비랑 수술비랑 후유장애랑 알뜰하게 잘 가입이 돼 있었고, 보험료는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신랑 앞으로. 만기는 80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걸로도 같은 시기 같은 회사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일배책하고 운전자 보험만 없는 상태. 따님 걸로는 이제 30세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인 가족 보험료로 한 20만 원, 한 초중반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권을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메시지도 같이 주셨는데 신랑 앞으로는 이제 사망보장,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거 하고 후유장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 걸로는 일배책, 운전자, 후유장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따님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이 문자 메시지를 제가 딱 보고 증권을 같이 봤을 때 느낀 거는 이분들은 보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통화를 진행을 했고요. 뭐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왜 느끼게 되냐? 계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신랑이나 본인이 잘못되게 되면 세금이 나올 것이고 목돈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준비하고자 의뢰를 하게 됐다.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 우선은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요.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페이닥터시고 현재는 파트타임 오전만 근무를 하십니다. 세후 소득은 월 600만 원 정도 되시고 5년 뒤쯤에는 이제 은퇴를 하실 생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신랑분도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소득은 세후 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월 6천이면 세전 연봉은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럽습니다 했어요.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그랬더니 신랑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는 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더니 좀 웃으셨어요. 근데 신랑이 계속 이 정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직장을 옮긴다 해도 세후 소득 월 3천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10살 초등학생, 이렇게 세 식구였고, 자산의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집 30억이고 건물 50억, 대출이 한 20억 정도 있어요. 금융 자산은 본인 앞으로 현금 3억 원, 남편 앞으로는 뭐 주식, 예금, 퇴직연금 합쳐서 13억 원 정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딸하고 본인이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용 법인을. 그래서 지금 투자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두 분이 갖고 계시고 현금 자산이 이미 18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임대소득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자유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부동산은 누구 명입니까? 이랬더니 2년 전에 현금 6억 원을 증여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하고 이제 모아 갖고서 주택하고 건물을 어떻게 했다? 부부 명의로 공동으로 구입을 했다. 이게 이제 신의 한 수 시작이에요. 절세의 시작, 이것이.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설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갖고 계신 자산의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어느 정도 지금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줄인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세금은 그동안에 납부하셨던 뭐 1년 종합소득세나 어떤 거 팔았을 때 받는 양도소득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모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절반이 세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수단으로서는 종신보험을 따라올 만한 게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냐?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그 다음에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자산은 가능하면 가족들, 부인, 배우자라든지 자녀 앞으로 요거를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요게 분산이 절세의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누진세란 말이야. 누진세는 전기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에서 쓴 전기를 다 한 집에서 쓴 걸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높은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계량기를 각각 다시면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에 3개를 달아놓게 되면 전기를 쓴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세금은 약 30% 정도 가까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누진세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쓴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많이 물려주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정의 모든 자산이 신랑 앞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 뭐 20억 제외하고 이분들의 자산은 거의 1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의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강남에 집, 건물, 금융자산인데 강남에 집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올라간다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이 재산이 지금은 100억이지만 나중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110억, 120억, 13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100억일 때 세금이 25억 나왔다. 120억이면은 35억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50%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재산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늘어난 재산의 절반이 뭐다?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요 상속세 요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이분은 지금 연봉이 얼마였어요? 10억이었죠. 10억이면은 42% 소득세율 구간입니다. 최고 소득세율 구간이에요. 근데 2021년 내년서부터는 10억을 초과하는 연소득에 대해서는 45%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세랑 4대 보험 포함하잖아요. 절반 이상이 주머니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기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1년에 2억 가까이 발생해요. 금융소득이 1년에 뭐 한 3, 4천씩 발생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소득에 대한 세율도 어떻게 된다? 최고세율이다. 최고세율. 예? 그리고 남는 돈은 또 누구의 재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재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속세도 왕창 또 늘어나게 되는 구조예요. 이런 상태에서 2년 전에 이제 신랑이 부인한테 현금 6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왜 6억 원이냐? 배우자 부부 간에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증여 면세점이 6억입니다. 딱 그 6억을 받으셔갖고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보태서 집, 건물 요거를 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5대 5로 구입을 하게 된 거다. 그러면 보십시오.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 중에 절반은 누구 몫이 되는 겁니까? 본인 몫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은 그만큼 덜 증가한 게 된 거죠. 근데 전체 가족의 재산의 규모를 놓고 보게 되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이거는 마치 체중은 안 줄었는데 체지방만 줄은 거랑 똑같습니다. 예? 가족의 전체적인 재산의 규모는 줄어든 게 없지만 세금은 확연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두 임대소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적용되던 약 2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 중에 1억 원 정도는 이제 본인 명의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예? 이분도 뭐 소득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남편분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6억 원을 증여를 받아서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 다음에 신랑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결과적으로 상속세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줄일 수 있게 됐다. 네. 자, 이게 뭐냐? 출발입니다. 출발. 여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분들은 요거 보면서는 제가 좀 더 놀랐어요. 야,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는구나. 자, 자녀를 빨리 부자로 만들어라.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용 법인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3,500만 원 70%, 자녀가 1,500만 원 30%를 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설립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몇 번 이렇게 저기를 하셔갖고 5천만 원이 지금 2억이 됐댔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면 제 돈도 좀 맡기고 싶은데 어쨌든 투자 수완도 뛰어나신데
자, 이 법인을 설립한 게 또 이제 어떤 절묘한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냥 개인,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그건 계량기가 하나짜리인 겁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지분을 자녀한테도 30%를 줬어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이익을 개인한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월급을 받아서 급여로 갖고 올 수 있고, 주주니까 배당으로 갖고 올 수 있고, 나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얘는 요 배당소득이라는 거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같이 과세를 하고, 퇴직소득은 얘는 따로 띄어서 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떠나는 거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량기를 하나짜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로 이미 분산을 시켜갖고 이익을,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놓은 거고, 자녀 앞으로도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관이라는 게 있었을 건데, 그 정관에 보시면 배당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를 해 놓으시면 우리 저 고객님이 받을 배당까지 따님한테 받게 할 수가 있다. 차등 배당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넣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넣어 놓으셨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차등 배당에 대한 부분은 뭐 10년 이상씩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에서 주주들한테 해마다 1억 원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지분은 본인이 70%를 가지고 있고 딸이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한 배당은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게 균등 배당이에요. 그런데 요분이 나는 배당 안 받을래, 포기할래. 그러면 이분 몫까지 1억 원이 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 명목으로. 그러면 이 둘은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특수관계 아니냐. 특수관계 돈 오고 갔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내지는 않습니다. 뭘로 내게 되냐면 배당소득세로 내게 돼요. 두 개를 비교를 해갖고 큰 걸로 부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둘 다 부과시키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거는 안 시킨다고요. 그럼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되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갖고서 종합과세를 하는데, 딸은 10살인데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율과세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의 차등배당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배당을 해갖고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20살 되면 이미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녀 이름으로 종잣돈이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종잣돈 가지고서 엄마, 아빠의 재산을 증여 상속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돈이 있으니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억짜리면 8억만 주고 사올 수가 있다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세금에 대한 리스크는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벼워지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속세 준비는 해야 된다. 왜? 재산이 많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if 우리 남편분께서 영면하셨다 그랬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상속 재산 그냥 퉁 쳐갖고 한 40억 정도, 신랑 현재 시점에 40억 정도의 상속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상속이 오늘 개시가 됐다. 그러면 일단 5억 원은 이 40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5억 원은 빼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 상속 비율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24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재산 공제, 뭐 기타 장례비 공제 이런 거 퉁쳐갖고 한 2억 정도 되면 31억 원이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30% 구간이고, 요점은 뭐냐? 현재 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랑분이 40억 자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얼마 정도 나온다? 2억 정도 나온다. 이거 문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 지금 20억 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은 몇 세예요? 45세. 건강하시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20년 뒤쯤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20년 동안 이 재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현재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산은 증가하게 될 거잖아요. 투자 수익률 평균 몇 프로 보세요? 4% 본다 하시더라고요. 현명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72법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5세신데 18년이 되면 이 40억 자산이 80억이 되게 됩니다. 투자 수익률 4%를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80억 자산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몇 배가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80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산출을 해보면 세금은 얼마가 되냐? 거의 1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재산은 몇 배 늘었어요? 2배 늘었단 말이에요. 세금은 몇 배 늘었어요? 8배 늘었어요. 8배. 왜 그래요? 누진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또 18년이 지났어요. 81세가 됐습니다. 그럼 재산은 160억이 되겠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160억이 되면 세금은 57억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40억일 때 세금은 2억 원이었는데 160억 되니까 세금은 70억이 됐다. 재산은 4배 증가, 상속세는 27배 증가. 네? 무섭게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신랑만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 네? 배우자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자, 현재 시점에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신랑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금은 2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배우자 공제 24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가 나온 겁니다. 배우자 공제 24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신랑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등기가 완전히 배우자한테 넘어가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40억에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24억 원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재산은 이제 64억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23억 9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어땠어요? 2억 나왔죠. 배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24억 12배 늘었어요. 12배. 예? 그래서 부부가 재산을 공동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공동 명의 되는 관리되는 자산이 각각 30억 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요. 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상속세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부부가 각각 10억씩 준비하세요. 이랬더니 본인도 그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담이 진행이 됐고, 신랑분은 종신보험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조금 미루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요? 지금 다른 데 투자해서 재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있는 건물을 팔 거래요. 지금 있는 5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에서 일부를 딸한테 증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식구가 공동 명의로 더 큰 빌딩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딸한테 뭐가 발생합니까?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 소득을 가지고 딸을 계약자, 수익자,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정말 그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고객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와, 고객님 최고입니다. 근데 그건 90점짜리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100점짜리 설계는 뭐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내용이 끝날 것 같아요. 상속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돈 내는 사람 통상 계약자라고 하는데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한다. 이런 경우에 안 돼요. 돈 내는 사람하고 돈 받는 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 내는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종신보험금으로 뭐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이 돈까지 뭐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받는 보험금의 최고 절반이 뭘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한테 충분한 소득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본인 거를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90점짜리고 100점짜리는 뭐냐면 자녀한테 임대소득 발생하는 건 자녀 명의로 그냥 뭐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펀드를 하든 자녀 명의로 하게 둬라. 그리고 세금 낼 종신보험은 부부가 크로스로 하셔라. 부부가 크로스로. 남편이 피보험자인 거는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본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거는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을 남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확률상 가는 데는 뭐 순서가 없지만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한 8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먼저 갔다. 세금이 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금 10억 원은 원래 받은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게 맞겠죠. 60%, 40% 받으니까 6억, 4억을 받게 되는데, 이 상속세라는 건 있잖아요. 공동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가 빚이 많아, 혹은 상속세를 안 내고 그냥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엄마 몫의 6억 원을 딸이 내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딸의 4억 원을 딸이 안 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엄마가 내는 거예요. 이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딸이 내야 될 돈을 엄마가 대신 내줬으면은 4억 원을 준 거나 마찬가지네. 증여세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 상속세, 연대납세 관련해 갖고 대신 내는 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게 합리적이냐면 엄마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엄마 돈이 다 누구한테 갈 거예요? 딸한테 갈 거잖아요. 가능한 한 딸을 부자로 만들으라면서요. 그러면 딸 돈은 적게 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이 나왔을 때는 엄마 돈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피보험자였던 남편이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이었던 보험 계약은 아직 남아있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남편의 권리가 상속인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상속이 될 때 요거는 누구 명의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딸 명의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딸이 그때 상속 받을 때 이 보험에 대해서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을 딸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상속세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를 피보험자로 하는 뭐를 종신보험을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으로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험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는, 이게 100점짜리 보험이다. 오늘 내용이 길었어요.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물어보잖아요. 고객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거 알아요. 아,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설계사님들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필요한 보험,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진짜 필요한 보험은 고객마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암진단이나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설계를 하고 싶다라면은 뭐에 대한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 고객님이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시냐? 이거를 알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 설계를 준비를 하시려면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과 납세 재원을 마련하는 요거를 같이 진행을 하셔라. 그게 베스트다. 그리고 절세 전략은 뭐냐? 분산, 계량기를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 혹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은 집중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족 명의로 분산을 시켜라. 가능한 한 빨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은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데 요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을 같이 일치를 시켜서 설계를 했을 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거는 사실 100점짜리는 아니다. 100점짜리 보험은 소득이 있는 부부가 각자 크로스로 가입을 하는 게 그게 100점짜리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은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족들 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절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은 쓰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현명한 고객님 만나서 저도 뿌듯했던 상담 사례였습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